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고한 대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기로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건데요. 집값 하락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풀린 규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성동과 노원, 마포, 종로 등 서울 11개 구를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규제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단 4곳뿐. 현 정부 들어 규제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벌써 4번째로 6개월이 채 안 돼 전국에 퍼져 있던 규제 지역은 서울 4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 보유세, 양도세 같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도 최대 70%까지 늘어납니다. 분양시장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주택엔 최대 10년의 전매 제한과 최대 3년의 실거주 의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면 전매 제한 기한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당장 둔촌주공 재건축이 수혜를 입게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걸려있던 전매 제한 8년은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 2년은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분양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에 걸려있던 중도금 대출 규제도 1분기 중 해제되고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LR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총 대출액 1억 원을 넘는 개인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DSR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DSR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 첫날인 어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입국자 309명 가운데 무려 6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정부는 즉각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명찰을 단 사람들이 방역요원의 안내에 따라 입국장을 나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들입니다. 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실 줄은 오늘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309명 가운데 확진된 사람은 61명. 모두 무증상자였습니다. 20%에 달하는 높은 양성률에 방역당국은 즉각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들에게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나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내야 하고 탑승 전 Q코드도 입력해야 합니다. 최근 홍콩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데다 중국 본토에 머물던 사람이 홍콩이나 마카오를 경우에 들어올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국 뒤 코로나 검사는 제외했습니다. 검역 정책의 목표가 유입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확산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조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조치는 강화했지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격리시설도 모자랄 판입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인근 임시격리시설에서 7일간 지내야 하는데 정부가 마련한 시설은 하루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행 첫날 절반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공항에서 다른 입국객들과 동선이 분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염려되죠. 저희들도. 그래서 마스크를 막 2개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계속 닦고 그렇게 하고 와요. 방역당국은 경기 서울 지역에 134명 규모의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내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자택격리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오늘 동거녀의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이기영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었던 경찰은 오후 내내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시신을 찾진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일산 동부경찰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 오늘 수색은 종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후 6시쯤 날이 어두워지자 시신을 찾지 못한 채로 수색을 끝냈습니다. 하천은 물론 주변 땅도 얼어붙어 있어 야간 작업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일 아침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오후 1시부터 기동대와 수색견, 굴착기 등을 투입해 5시간 넘게 여성의 시신은 물론 범행에 사용한 둔기와 가방을 수색했습니다. 기존의 수색 지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새로운 지역이었는데요. 경찰이 갑자기 수색 장소를 바꾼 건 이기영이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앞서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이기영이 오늘 오전 시신을 공릉천 강가에 묻었다며 구체적인 위치를 지목한 겁니다. 오늘 수색 현장에는 이기영도 나와 있었습니다. 흰색 모자를 눌러쓴 이기영이 시신을 매장한 장소를 지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기영은 수색이 길어지자 답답한 듯 직접 내려가서 찾아보겠다고 얘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영의 집에서 DNA가 추가로 검출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혹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이 오늘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는데요. 이기영의 파주시 아파트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4명의 DNA가 나왔다는 결과였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 3명과 남성 1명의 DNA로 밝혀졌는데 남성의 DNA는 숨진 택시기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3 여성의 DNA를 확인 중인데요. 아직까지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아침 9시 이기영을 검찰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기영이 취재진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보면 기본적으로 가구나 옷장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가구업계 입장에서는 수백 세대에 한 번에 납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입찰 경쟁도 치열할 텐데요. 검찰이 이런 신축 아파트 가구 입찰에 대형 가구업체들이 1조 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완성된 국내 최고층 빌딩 서울 잠실의 롯데 월드타워. 전체 123층 가운데 42층부터 71층에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레지던스 아파트 223세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부엌 가구는 물론 드레스룸의 옷장까지 최고급 제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롯데 월드타워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아파트의 가구 입찰 과정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구 업계에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를 특판 가구라고 부릅니다. 한 가구당 수천만 원대 가구가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가 수백 세대에 달하다 보니 한 번만 계약을 따도 대규모 물량이 보장됩니다. 최근 자료를 분석해온 검찰은 국내 1, 2위를 다투는 현대리바트와 한샘 등 업체 너댓 곳이 특판 가구 입찰에서 1조 원대에 달하는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현대리바트 관계자에게 출석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데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공정위가 같은 사안을 조사해왔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고발 없이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합을 자수하면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담합업체들을 재판에 넘기려면 반드시 공정위 고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전기차 살 땐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먼 거리를 오갈 수 있는지, 또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요. 테슬라가 이 두 가지를 부풀려서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심지어 요즘처럼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는 최대 주행 거리가 광고했던 거리의 최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인기 모델 소개 페이지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511km,
얼마 전까지 여기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 거리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구매자들 사이에서 실제 주행 거리가 511km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용자 후기들이 쏟아지면서 주요 SNS에서 논쟁까지 일었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실제 주행 실험을 해보이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5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시간 17분 동안 옮겨진 거리가 212km예요. 테슬라가 내세운 주행 가능 거리 511km는 기온이 20도에서 30도 사이, 도심 주행과 고속 주행 비율이 45대 55일 때 측정한 값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주행 거리가 이러한 조건에서의 측정 결과였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겨울철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최대 주행 거리가 광고 내용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 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사이트에서는 한국 사이트와 달리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한 설명에서 최대치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노출된 기간에 팔린 테슬라 국내 매출액은 2조 8,500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하도록 거짓 과장 광고했다며 이 금액의 0.1%인 28억여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